거니까 저한테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제 복잡한 인생을 정리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약간 숲속길을 걷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머리를 좀 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서 자주 수필집을 요즘엔 많이 읽고 있어요. TV 책방 목소리 101번째 문, 우리 시민들의 수필 예찬으로 편안하게 열어봤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읽는 책은 어떤 장르의 책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역시나 수필, 에세이 싶더라고요. 네. 가장 편안하게 읽히기도 하고 작가의 목소리, 문체 이런 것들이 가장 적나라하게 들리잖아요. 예. 네. 그래서 에세이를 민낯의 예술 장르다라는 그 이름으로도 부릅니다. 네. 지극히 개인적인 자신의 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또 작가적 상상력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고요. 네. 또 그 굉장히 교훈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기 좋은 그런 자유로운 장르가 또 에세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야말로 이 삶을 곱씹어 보게 만드는, 삶을 성찰하게 만드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에세이 장르의 또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한국 산문, 이 문학 작가님들 중에서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주시는 한 분을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한 평론가님의 표현을 한번 빌려볼게요. 거짓과 참, 상상과 실제, 농담과 진담, 과거와 현재 사이의 경계선을 미묘하게 넘나드는 개성적인 이야기꾼 저희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이번에요, 7번째 산문집으로 돌아오셨는데요. 꾸들꾸들 물고기 씨, 어딜 가시나 성석재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재작년 7월이었죠. 네. 투명인간으로 출연을 해주셨었는데. 네, 그새 계절이 한 6번쯤 바뀌었네요. 그러게요. 네, 다시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산문집이요, 4년 만에 내셨습니다. 2011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칼과 황홀 네. 이후에 4년 넘게 지났는데요. 그동안은, 그 픽션, 소설 쪽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산문이나 에세이를 쓸, 시간, 그리고 여력,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좀 늦게 나왔습니다. 네. 이 성석재 작가님의 그 산문뿐만이 아니라 그 소설도 그렇고요. 네. 그 늘 볼 때마다 다 다른 제목이기는 한데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건 성석재 작가님 소설이구나, 산문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만큼 늘 제목이 참 기발하고 맞아요. 제목만 봐도 읽고 싶어지잖아요. 이번에도요. 그렇죠. 꾸들꾸들 물고기 씨 어디 가시나. 근데 이 제목들을 참 잘 지으시는데 고민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별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뭘 쓰기 전에 제목이 먼저 떠올라주는 경우가 많았고요. 네. 그리고 또 쓰다 보면 떠오르거나 쓰고 나면 금방 또 떠오르고 해서 별로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글을 쓰면 쓸수록 잘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를 괴롭히거나 아니면 남을 괴롭혀서 그러니까 맨 먼저 그 글을 읽는 편집자한테 이런저런 제목을 한번 제시를 하고 이게 어떠냐라고 물어봐서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제목은 어떻게 그러게요. 선택해 주셨습니까? 이번 경우도 잘 안 정해져서 제가 마음에 드는 제목을 몇 가지 보여줬더니 다 마음에 안 든다고. 담당 편집자. 네. 그래서 끝까지 진통을 겪다가 마지막에 설마 이걸 가지고 하자고 그러진 않겠지. 그러고 아무거나 네. 아무거나 했는데 이게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그 하나가 붙들린 게 꾸들꾸들 물고기 C까지였습니다. 예. 근데 내가 너무 심심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제가 우겨서 쪽에서는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어딜 가시나는 제가 넣었습니다. 이게요, 꾸들꾸들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그 어감이랄까요? 근데 이번 이 산문집 자체가 음식에 대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 음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안주가 좀 생각이 나는 꾸들꾸들이란 말이거든요, 어감이. 안주 네. 생각이 당연합니다. 그쵸. 이 산문집은 음식과 여행인데요. 주제가.
음식이 꾸들꾸들 물고기시라면 어딜 가시나는 여행입니다. 아, 근데 여행 가서 그런 물고기, 꾸들꾸들한 그런 물고기, 반쯤 말린 그런 그쵸. 청어, 네. 비슷한 물고기인데요. 키르기스탄의 이시쿨 호수에서 나온 그 청어를 반쯤 말려서 그 지역에서 흔히 마실 수 있는 맥주 하고 같이 그 맥주가 도수가 좀 셉니다. 한 네. 7도, 9도 이런 식으로 좀 어. 센데 그거랑 마시면 아주 딱 좋습니다. 그리고 그 기분에 이시클 호수를 바라보면 하늘과 호수와 땅과 제가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표현 하나하나가 그렇고요. 에피소드도 보면은 진짜 저는 계속 웃었어요. 이게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시는데 에피소드 한두 군데만큼은 저를 정말 빵 이렇게 터트리는, 웃음을 터트리는 부분들이 꼭 한두 군데씩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시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유전자가 있으신 거예요? 뭐든 재미있게 말씀하시는, 맛있게 말씀하시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무슨 하도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저도 안 찾아볼 수가 없어서 네. 찾아봤더니 이제 외가 쪽으로 19대조 할아버지께서 소설을 쓰셨습니다. 아.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고 네. 일컬어지는 설공찬전이라는 한글 소설을 쓰셨고요. 그 때문에 사형당하실 뻔했습니다. 그리고 제 친가 쪽으로는 제 아버지의 이종 사촌의 13촌 되시는 분이 벽조 홍명희 선생, 인격적으로 유명한. 네. 그러니까 친가나 외가나 할 것 없이 그런 유전자를 받았다고 할 수가 있죠. 유전자가 피가 흐르시는 거 맞네요. 네. 제 피에 흐르는 그 정도의 유전자는 아마 두 분 다 있을 겁니다. 말씀도 이렇게 재미있게 그러게요. 하시고 이게 성석재 작가님의 그 팬들 있잖아요. 네. 오래된 팬들은 다 그 특유의 유머에 정말 중독성이 있다고들 다 이야기하거든요. 언제나 웃을 준비를 하고 아마도 책을 읽게 준비를 하고 되는데요.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덕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를 그다지 들자면, 웃기진 네네. 않는데요. 아니, 웃겼어요. 예를 들자면 그 기억 나실 거예요. 책 안에 그 문인들끼리 술자리를 가졌는데 어떤 분이 끝까지 취하셔가지고 그 지인들한테 끌려가는 와중에도 욕을 막 하시는데 네. 그 욕을 직접적으로 쓰진 않으셨어요, 작가님께서. 근데 그 욕이 뭔지 묘사를 하셨는데 전 알겠더라고요. 그 욕. 얼마나 배를 잡고 웃었는지 몰라요, 정말. 평소에 욕 좀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수 네, 있는. 아예, 네네. 그게 그 말과 문장의 차이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은 좀 공식적이고 그리고 좀 엄숙한 글로 또 결정적인 게 돼서 문장은 오래 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문장을 쓸 때 뭔가 이렇게 좀 정중하게 또 압축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욕은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거라서 상당히 즐거운 것인데 사람을 또 시원하게 해주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때 그걸 어떤 신문에 한 1년 정도 네. 연재를 한 글들이 이 책 속에 많이 있는데 그 주간이 욕에 관한 특집을 한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욕이 있으면 한번 써달라고 해서. 근데 신문이니까 욕을 대놓고 쓸 수는 없죠. 그쵸. 영화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썼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욕주간이 지나갔으나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저도 신이 나서 2번을 더 썼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재밌었어요. 네. 네. 이게 벌써부터 정말 책 이야기 하자마자 이렇게 웃음꽃이 피지 네. 않아요? 전 첫 얘기부터도 굉장히 인상이 강렬했는데요. 네. 그 기영도 네네. 시인과 그 박두진 선생님 네. 시인을 찾아간 그 이야기인데 그날이 내 존재 등짝에 문학의 화인이 찍힌 날로 정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굉장히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 성석재 그 작가님과 기영도 시인과 그 대학 동창이시죠? 예, 동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 때 같은 계열로 입학을 했는데 반은 달랐는데 네. 같은 수업을 듣는 게 들어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집이 같은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면 어딘지 좀 낯익은 친구가 보이곤 해서 결국은 이제 학교를 올라가던 중에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제 통성명을 하고 알고 보니까 뭐 알만한 그런 사이라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다니는 서클이 있다. 네. 거기 가자 그래서 거기 이제 갔더니 그 서클이 아주 재미있게 보였어요. 일단 서클 안에 바둑판이 있고 그리고 기타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대단한 놀이터. 이제까지 제가 맛보지 못했던 굉장한 어떤 흥미진진한 놀이가 들어있는 그런 놀이동산이 아닌가 생각이 직감적으로. 그런데 그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문학에 그 당시 그때만 해도 문학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때만. 네, 그때 제 관심사는 미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력 질주하다시피 하고 있었는데 그 문학회 기영도에 의해서 들어가게 된 문학회에 의해서 관심사가 미팅에 대한 관심사가 그쪽으로 바뀔 정도였으니까 그게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뭐랄까요, 젊은 사람들, 젊은 영혼이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 말겠다는 그런 열정 같은 게 막 그야말로 폭탄처럼 시한폭탄처럼 막 이렇게 그 안에 임립해 있다고 할까요? 그 좁은 공간 속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작품을 써오라고 하고 그걸 공동으로 합평을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변명할 기회를 짧게 준 뒤에 위로도 해주고 그래서 아주 즐겁게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영도 시인께서 성석재 작가님을 문학의 세계로 처음 소매를 이끌고 데리고 간 그런 친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실제로 소매를 끌고 간 건 기영도가 맞습니다. 가령 뭐 게테나 스테반 츠바이크 같은 작가가 제 소매를 끌고 갈 수는 없었죠. 다 죽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대표적인 이야기꾼이 되신 성석재 작가님이 스스로 대학 시절에 문학과의 관계를 표현을 하신 부분이 농부의 피가 흐르는 나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예술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단순히 그냥 고향이 뭐 상주, 시골이라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학은 특히 그때 이제 저나 기영도나 아니면 제 또래 친구들, 선후배들이 하려고 했던 문학은 주로 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설도 물론 조금씩 있었지만 제 생각에는 문학이라는 것은 대단히 도시적 산물, 도시 생활의 결과물처럼 느꼈어요. 물론 농촌 문학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건 어딘지 좀 촌스럽고 거름 냄새가 좀 나는 푸근한 그리고 오리가 돌아다니고 뭐 닭이 회를 치고 이런 거는 문학이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좀 아닌 것 같은 수기라고나 할까? 그게 가까운 게 아닌가. 제가 생각하는 문학이라는 건 좀 세련되고 그리고 아주 집요하고 무조건 재미있고 끈덕지고 끝장을 보는 그런 게 제 생각에는 문학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물론 오해였을 수도 있지만요. 문학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것이죠. 근데 어쨌든 농부라는 사람들은 한 5대조부터는 다 뭐 어느 정도 농사를 지으셨을 겁니다. 저는 제 몸속에 농부 연자가 있다는 걸 실감을 하니까요. 계절에 제가 반응하는 것이라든지 농촌 가면 덮어놓고 좋아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생명을 보면 굉장히 제가 그냥 스스로가 에너지로 충만해지는 것 같은 느낌, 충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확실히 농부 유전자가 저한테 들어있는 건 맞는데 이런 존재가 문학이라는 세련되고 집중된 그야말로 인문의 총화 같은 것을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장화 신고, 장화 신고 만년필을 원고질 뭐 그런 기분이랄까요?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문학의 그 어떤 경계, 영역이라는 거는 거의 우주의 넓이만큼이나 무한한 거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근데 써오신 작품들의 배경으로 상주가 꽤 많이 등장을 네. 여러 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0년 전쯤에 그쵸. 제가 제 고향에 강연을 갈 일이 있어서 네. 한번 기념 삼아 한번 세봤습니다. 이때가 쓴 네네. 소설 중에 상주가 무대에 나오는 게 얼마쯤 네. 되나 해봤더니 거의 한 3분의 1 가까이. 그쵸. 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썼다. 지겹다. 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13년 8개월 정도를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다가 서울로 이제 전화가 와서 그 이후로는 계속 수도권 쪽에 거주를 해온 사람인데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가지고 그 시간을 가지고 그걸 잉크로 소설을 쓸 때 혹은 뭐 다른 산문을 쓸 때 그렇게 많이 인용을 하고 그것을 씨앗으로 삼아서 써먹을 수가 있는가. 마치 젖을 떼지 못한 아기처럼. 그래서 좀 반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덜 써야지.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제가 어디 좀 낯설고 다른 환경, 이국의 어떤 그런 장소를 가면 어김없이 고향이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래 중에 가곡 중에 깊어가는 가을밤에 고향 생각에라는 그게 여수였던가요 제목이? 그게 여행자의 슬픔? 뭐 굳이 번역을 하자면 그런 제목 같은데요. 그게 왜 여행을 갔는데 깊어가는 가을밤에 고향을 생각하는지 그 멋진 여행지에 와서 여행지에 맛있는 것도 맛보고 거기 사는 사람들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또 뭐 멋진 풍경에 감탄도 하고 하면 좋을 것을 굳이 두고 온 먼 고향을 생각하는지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처음을 늘 돌아보는 우리가 초심이라고 하는 그 말처럼 뭔가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또 뭔가 맛있고 한 걸 맛보면서 실제로는 내가 처음 태어나서 처음 접했던 그런 나의 기본이 된 것들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실 작가분들이 이렇게 고향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써주시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그 김현수 작가와 문태준 시인의 고향인 김천은 그분들 작품 계속 읽다 보면 김천이 어느덧 내 고향 같은 풍경으로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하고 또 성석재 작가님의 작품을 읽다 보면 상주가 머릿속에 이렇게 그렇죠. 하나의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많이 가셔야 됩니다. 꽃감상을 가끔 갑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렇게 공감하면서 인상적으로 읽었던 부분 한 구절을 제가 좀 적어와 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 네. 작가님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기억조차 나지 않는 아득한 내 생의 어느 한때 나는 소풍을 갔다. 아름답고 정다운 여성들의 손을 번갈아 잡아가며 20리길을 타박타박 걸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는 공간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시간은 내 존재의 일부로 영원히 남아있다. 나 역시 어린 누군가에게 그런 순간을 선물하고 싶다. 진짜 서정적이다라는 표현은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큰 자산이신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다수성가에서 쌓은 자산이 아니고 어떤 분들이 만들어주신 제 주변에 있던 어른들, 형님들, 누나들, 아저씨들 이런 분들이 만들어준 그런 자산입니다. 그야말로 무형의 자산이고 평생 아껴가면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때 느꼈던 그 뭉클함 이런 것들은 아무리 써도 줄어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고마운 일이죠. 그런 분들과
어린 시절, 제 어린 시절 그런 분들과 보낼 수 있었다는 게 여러분들이 제 등짝을 한 10대씩 때렸다 그래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답고 정겨운 여인들이니까요. 네. 어릴 때는 그러니까 무슨 사진도 잘 없고 사진기도 잘 없고요. 그다음에 버스 뭐 택시 뭐 탈 것도 그다지 잘 없고 그런데도 어디 돌아다니는 것은 부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험 역시도 1인분으로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 1인분으로는. 그냥 나중에 이렇게 가보면 불과 그게 이제 몇 킬로미터, 뭐 10몇 킬로미터, 요 거리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어릴 때는 내가 그렇게 충만하게 그걸 느꼈을까? 그걸 아이의 속도로 천천히 걸어가면요. 그러면 그 거리가 갖고 있는 뭐랄까 아주 다양한 모습들, 거기 들어가 있는 아주 세세한 맛 같은 걸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음을 옮겨서 등에 뭔가를 지고 해가 떠오를 때 이슬 맞은 풀을 밟으면서 이렇게 근데, 수많은 것을 뭐 여러 가지 감각으로 공감각적으로 아이가 느끼는데 그 당시는 잘 기억 못하지만 몸 어딘가에서는 기억을 하고 있겠죠. 감각 어딘가에서는 그걸 기억하고 있겠죠. 근데 그걸 경험을 못한 것과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그 아이의 인생의 미래에서 큰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은 덕을 봤습니다. 그동안 이제 음식을 주제로 한 산문집을 꽤 내셨습니다. 그 칼과 황홀도 네. 그렇고 또 소풍 같은 네, 경우에는 네, 뭐 미식 산문집이다 이렇게까지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을 안 읽어보셨나 본데 절대로 미식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먹을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대부분이고요. 예. 물론 뭐 어디 칠레 같은 데 가서 네. 먹을 수 있는 칠레 뭐 특산 음식 이런 거라면 얘기가 좀 다르지만 칠레 가서 그런 걸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는데 제가 막상 먹은 것은 닭백숙이었습니다. 그 시골의 그 마푸체족이라고 그러나요? 땅의 부족이라는 의미의 마을 그런 분들이 사는 마을 마을 지도자 족장 네. 그리고 무당이라나요? 무당이지만 뭐 어머니와 같은 마을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 집에 가서 뭔가를 음식을 하시길래 대단한 접대를 받나 보다. 이제 곧 뭔가 이렇게 원숭이 같은 게 나오지 하는데 지금 보니까 나온 게 정작 닭이었어요. 닭 어릴 때 제가 먹던 그런 닭과 비슷한 사이즈의 조그만 크지 않은 닭이었습니다. 그 음식이라는 말하자면 모티브를 가지고 오시는 이유는 그것이 뭐 진짜 미식의 관점이라기보다는 그 음식이라는 우리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소품을 통해서 무엇인가 그 우리에게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거리들을 던지기 위한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뭐 거창한 뜻은 없습니다. 그냥 어디 여행지 가보면 식당에 붙어 있는 표 중에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게 남는다. 먹고 가라고.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장소에 가서 이 장소는 이렇고, 뭐,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러이러한 곳이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하느니, 그냥 거기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먹고 사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편이 곧바로 글을 읽고 있는 사람하고 금방 소통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직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음식을 통해서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 여기서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구나라는 걸 그 음식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편하자고 글을 쓸 때 좀 길게 써달라고 그러면, 물론 저도 여러 가지. 이렇게 쓰지만, 핵심만, 네. 에센스만 추려서 짧은 순간에 보여줘야 된다면 음식. 그리고 그 음식 맛을 보는 건 결국 나라는 사람이 봐야 되잖아요. 네. 독자를 거기까지 끌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맛이 나더라. 라고 약간은 미안해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을 먹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듣게 되면 네. 어떤 사람들인지 머릿속에서 그림이 제일 잘 그려진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령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곡물만 먹는 사람들도 있고 맥주 먹는 문화권이 있고 와인 마시는 혹은 막걸리 마시는 그런 것만 해도 가령 뭐 또 데킬라나 뭐 럼 이렇게 술로만 이렇게 나눠도 대략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예. 그 나라에서 그 지역에서 어떤 것들이 그쵸. 나오고 가령 뭐 여기는 쌀로 막걸리를 만드는구나. 포도가 많이 나니까 그럼 포도는 어떻게 심어야 되지? 이게 이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와이너리가 있어야 되고 와이너리에는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일손이 많이 가야 되니까 계급 사회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막걸리 마시는 데는 여기는 공동체가 발달했겠다는 식의 것들이 순식간에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연세가 돼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독자와 작가가 빨리 가까워지는데 그리고 독자와 소설이 혹은 산문이 빨리 가까워지는데 음식만한 그런 도구가 없습니다. 똑같군요. 사람도 같이 밥 먹으면 금방 친해지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습니까? 네. 음식에 대해서 표현하신 것 중에 굉장히 공감이 됐던 게 어떤 사람이 뭐가 굉장히 맛이 있었어서 그 음식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그 맛을 찾는 것보다 사실은 그때 내 상황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게 그리운 거다라는 그 대목을 읽고요. 저는 어떻지? 난 어떻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릴 때 제가 엄마랑 동생이랑 목욕탕 갔다가 토요일에 와가지고 분식을 막 먹었거든요. 나 홀로 집에를 셋이 보면서 막 깔깔깔깔거리면서 근데 제가 평생 먹어본 떡볶이와 순대 중에 그렇게 맛있는 거를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 맛이 정말 맛있었던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내가 너무 행복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가님 책 읽으면서 또 제 추억을 또 이렇게 한번 떠올리게 되는데 거기에 네. 그 뒤에 있는 말도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떡볶이집에 다시 갑니다. 나중에 자라서 네네. 가서 사 먹었는데 그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 주인한테 왜 맛이 바뀌었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 뒤에 한 문장이 더 붙어 있는데 첫사랑에게 왜 예전과 달라졌느냐라고 왜 따지는 변했니? 거와 네. 마찬가지다. 왜 늙었느냐. 뭐. 그러니까요. 왜 변했느냐 그새 이렇게 그러게요. 부질없는 일이라는 거죠. 작가님한테도 그러면 뭐랄까요? 소울푸드라고 말하는 게 명명하는 게 좀 옳을까요? 네. 그런 음식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네. 그거는 다른 소설에서 몇 번 써먹었는데요. 네. 저는 어릴 때 육류나 이런 걸 잘 못 먹어서 생선이나 이런 걸 먹을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또 식성도 별로 맞질 않아서 그래도 많이 먹었던 게 요즘 잘 보기 힘든 콩죽이라는 것입니다. 콩죽. 예, 콩으로 죽을 쑤은 것. 물론 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쌀도 들어가고 해서 콩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고소하죠. 아, 그래서 콩죽을 한번 쑤으면 냄비에 이렇게 쏘가지고 식구가 10명 넘으니까요. 이제 식구별로 한 숟가락 정도 주고 나머지는 제가 다 제가 쓰지 않습니다. 냄비를 끌어안고 돌아앉아서 계속 콩죽을 퍼먹는 그 상상. 광경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그때 동영상으로 찍어놨어야 되는 거예요. 콩죽 귀신이라고. 그거랑 그리고 어머니가 어릴 때 제가 육식을 안 한다는 걸 어머니가 물론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 가마솥에 학교에서 돌아올 때쯤 되면 애들이 배가 많이 고프죠. 그렇죠. 그러면 가마솥에다가 빵을 쪄서 빵. 예, 네. 이스트를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스트를 넣고 해서 뭐 술빵이라고도 하나 술빵. 그걸 이렇게 가마솥에 쪄서 주시기도 하고. 근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것은 김치볶음밥입니다. 가마솥 김치볶음밥. 묵은 김치를 맛있겠다. 봄철에 늦봄에 묵은 김치를 이렇게 잘 자르고 거기다 돼지기름 라드유라나요? 그걸 이렇게 둘러가지고 김치를 볶은 뒤에 밥을 넣고 볶아가지고 그게 냄새가 또 굉장히 멀리 가요. 동구 밖에 들어서는데 이미
냄새 나는 것 코는 같아요, 지금. 압니다. 코는 그래서 미친 듯이 달려가지고 누가 먼저 도착하기 전에 그 부뚜막에 앉아서부터 그걸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소울푸드라면 소울푸드인데 나중에 콩죽은 먹기 어렵습니다만 김치볶음밥 같은 것은 뭐 분식집 같은 데 많이 하죠. 근데 먹을 수 있죠, 그 맛은 지금도. 안 나죠. 아. 저는 따지진 않습니다. 네. 왜 그 맛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도 참 이렇게 맛깔나게 해주시는데 성슬자 작가님 그 작품을 보면 정말 그 작은 뭐 어떤 일상의 모티브들, 뭐 잠깐 스쳐가듯 만난 사람, 내가 잠깐 스쳐 지나간 장소, 뭐 그 작은 것들 속에서 이게 뭔가 아주 그 흥미롭고 또 정말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주는 그런 또 글들을 뽑아내신단 네, 말이죠. 네. 진짜 정말 이 글도 참 재료가 음식처럼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특별한 어떤 뭐 기준이라 그럴까? 요건 글감이 되겠다. 난 요거 갖고 한번 글을 써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잡는 어떤 특별한 뭐 작가로서의 기준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뭘 쓰기 위해서 여행 가서 뭘 글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고 이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불현듯 생각이 나서 그냥 나도 모를 어떤 충동에 따라서 훌쩍 가는 거죠. 떠났는데 가다 보니까 혹은 뭐 어떤 일 때문에 가서 그때는 심상하게 넘겼던 것이 나중에 갔다 와서 몇 년 있다가 몇 달 있다가 그때 그런 거였구나 하는 식의 깨달음이 돼서 이제 저를 후려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고마운 것이고 또 거기 가서 우연히 만난 사람한테서 뭐 재밌는 얘기를 듣는다든지 또 그런 아이러니 같은 걸 목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당장은 아니라도 두고두고 나중에 뭔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그게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럼 그것들이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회로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야기의 그물망 같은 것이. 그래서 그것들을 받아서 적으면 그것이 이제 책이 되고 인쇄가 나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늘 궁금했던 것이 작가님 작품 오랫동안 저도 이제 쭉 봐왔는데 뭐랄까, 그러니까 그 작은 이야기거리들이 무수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의 작품 안에서도. 근데 이게 뭐랄까, 힘들게 막 고민을 해가지고서는 뭔가 끄집어져 나왔다기보다는 굉장히 쉽게 이렇게 말하자면 일상 속에서 쉽게 건져내신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이 느껴지거든요, 늘. 그래서 늘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런 이야기들 거리들을 막 끄집어내시는 편이신지 아니면 그것도 작가적으로 굉장히 조탁을 하셔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이게 만드시는 건지 그게 늘 궁금했거든요. 장르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반응이 좋다. 그럼 속에 있는 얘기가 다 나갑니다. 속절없이. 원고료도 안 주는데 속절도 다 나가고 처음 만난 사람인데 뭔가 좀 무섭다. 그리고 자기 얘기만 한다. 네. 그러면 이제 빨리 집에 가죠.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고요. 또 장르마다 이를테면 이런 산문과 소설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소설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느꼈던 것이 요거만큼이라도 이것을 소설의 전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게 얼마든지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변용이 계속되고 또 그것 가지고 충분치 않으면 고치고 또 고치는 그런 과정. 이 소설 쓸 때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산문은 그런 것보다는 나 스스로의 어떤 흥취, 느낌 이런 게 우선시 되는 거죠. 억지로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건 산문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다큐멘터리나 시사 프로그램을 하면서 거기에 거짓을 픽션을 집어넣으면 아무리 그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다큐멘터리에 추구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요새는 재연 이런 것도 좀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도 하면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사실만 거기 있는 사실만 그것이 지루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보여줘야 되는 게 다큐멘터리 같은 거라면 산문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산문을 안 읽으니까 생계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재미있는, 그래도 그 중에서 재미있고 뭔가 사람들의 상상의 불꽃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 나는 별게 아니었지만 어쩌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어떤 시작의 단초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산문으로 쓰는 거죠. 꾸들꾸들 물고기 씨 어딜 가시나? 앞에 물고기 씨가 음식이라면 어딜 가시나는 이제 여행 부분이다. 아까 그렇게 굳이 구분을 짓는다면 그렇다 말씀해 주셨는데 여행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여행도 많이 다니시는 편인가 봐요. 책 속에는 굉장히 여러 군데 얘기가 나오고 장기간 여행도 좀 다니시는 것 같던데요. 이 책에 들어가 있는 산문 중에 이 책이 쓰여진 네. 그 시간은 이 책에 들어가 있는 글이 쓰여진 시간은 대략 2007년부터 가장 최근까지 2015년 어느 때까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 한 8년 정도인데 집중적으로 많이 쓰여진 것은 2014년에서 15년 사이 봄에서 봄까지고요. 그리고 띄엄띄엄 이제 그 전에 썼던 것들도 들어가는데 생각하면 그 기간 동안 제가 아마 가장 많이 돌아다닌 시간이 아닐까, 그 시간이. 그러니까 2007년에 칠레를 갔었고요. 네. 그다음에 두바이도 갔었고, 그다음에 베를린에도 가서 한 석 달 정도 체류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수히 터키, 여행 목적으로만.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다큐멘터리 촬영차 간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레전시 프로그램 같은 걸로 해서 갔던 적도 있고, 어쨌든 중앙아시아도 네. 갔었고요. 카자흐스탄은 2번 갔군요. 뭔가 계기가 돼서 계속 한번 가게 되니까 마치 발동이라도 걸리는 것처럼 계속 가게 되고 또 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이렇게 그런 무슨 여행자의 그런 슬픔 이런 걸 느낄 겨를이 없이 아주 바쁘게 일정이 아주 빡빡하게 채워져 있는 게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돈이니까. 어떤 다큐멘터리 촬영 같은 걸 할 때는 목적지까지 가서 거기가 아무리 뭐 뛰어난 명소라고 할지라도 가차없이 목적만 달성하면 5분 찍고 이동. 예. 아쉬우니까 좀 이따 가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것은 여행이 아니고 그냥 일이구나. 다음에 한번 혼자 와봐야 되겠다. 근데 혼자 가려니까 돈도 많이 들고 마음 먹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가면 또 굉장히 가기도 힘들고 좀 불편합니다.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누가 가면 뒤에 숨어서 따라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같이 가자고 사람들을 끌어들여 봅니다만 쉽사리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좋은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다 보니 거기 가지고 가서 왜 고생을 하느냐는 거죠. 뭐 어떻든 그런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별다른 꾸밈 없이 산문으로 만들어져 나온 것 같아요. 그것이 모인 게 이 책입니다. 정말 편안하게 읽을 수가 있는 그런 여행 이야기들, 뭐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 또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 저도 참 와닿았는데 우리 독자분들도 성석재 작가님께 궁금한 점이 역시나 많았습니다. 저희가 좀 담아왔거든요. 독자 질문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 작가님은 다작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많은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으시는지 되게 많이 궁금합니다. 한 일간지에서 작가님이 독자를 위해 글을 쓰신다는 걸 그런 표현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가장 무서워하는 독자님은 어느 분이신가 궁금하네요. 평소에 작가님 글을 많이 읽고 있는데 굉장히 신변잡기적인 얘기들도 많고 재밌는 얘기들도 많이 읽어서 자주 접하게 돼요. 근데 최근에 이제 사회에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작가님은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독자 질문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이분 또한 성석재 작가님의 팬이신 것 같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다작을 하시는 어떤 원동력, 에너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오셨어요. 다작의 원천이라고 하셨는데, 다작의 원천은, 역시 농부유전자. 플러스 청탁입니다. 청탁입니다. 청탁. 네. 근데 사실 청탁이 없으면 못 쓰는 거죠. 아마추어가 아니니까. 그럼요. 청탁이 없는데 혼자 습작을 쓰고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것은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의 직업으로서의 어떤 숙명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생겨나질 않아요. 그런 힘이 쓸 그런 동기가 없으면요. 그것이 이제 누군가 내 글을 원하고 있다, 도와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청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청탁에 성실하게 농부가 일이 없어도 논밭에 나가서 한번 그렇죠. 둘러보는 것처럼 네. 매일이란 말은 좀 심하군요. 뭐 하여튼 마감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든 계속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렇게 건강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쓰시려면 하는 운동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숨쉬기와 특별히 없어요. 숨쉬기와 팔 운동 뭐 이런 근데 지금 이제 다작이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사실 인터넷에 요즘에 이제 검색을 해보면 초창기 때 드셨던 것부터 쫙 이렇게 이제 그쵸, 그쵸. 뜨니까 네. 네. 작품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늘 성석재 작가님의 작품을 빨리 더 읽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작이 더딘 아니신 거죠. 것 그렇죠. 같거든요. 오히려 좀 더 빨리 1년에 한 두세 권 그냥 막 내주시지 예. 뭐 이렇게 그럴까요? 느껴지거든요. 그럼 사주시겠습니까? 저희야 사죠. 네. 아니 근데 정말 그 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성석재 작가님 책은 무조건 그렇죠. 읽는다 하는 독자분들이 꽤 있으신 걸로 알거든요. 그래도 1년에 한 5권씩 내면 지겨울 거요. 그렇게 물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작가마다 물론 그게 다르겠지만, 그릇 크기가, 물이 고이는 그런 그릇 크기가 다르고, 그걸 퍼내면 다시 그만큼의 물이 고이고, 그런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이제, 글이 쓰지고, 또 책이 되고, 그것이 아무개가 쓴 책이라는 식으로 또 남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무한 반복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내가 아무리 이걸 빨리, 많이 쓰려고 하려고 한들, 혹은 굉장히 심오하고 깊이 있으면서 밀도 높은 그런 글 쓰려고 한다고 한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스타일이 있고, 체질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시간, 그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시간의 요구에 또 따라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다작인 것 같긴 해요.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좀 물이 좀 많이 고이는 그런 그릇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이것이 채워지고 또 비워지고 채워지고 비워지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 되풀이될 것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볼 때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이 뭐 가령 발자크 네. 같은 분은 150권인가요? 40대 50쯤까지 작가 생활을 했는데요. 150권 정도의 책이 나왔다고 네. 그럽니다. 물론 생전에 다 출간된 건 아니고요. 생전에 다 출간됐으면 본인도 아마 지겨워 죽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작가들을 보면서 그땐 참 먹고 살기 힘들었나 보다. 원고료가 너무 약했나 보다. 그러면서 발자크가 남긴 편지만 해도 뭐 책으로 치면 또 몇십 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틈에도 네. 끊임없이 편지를 써댔으니까요. 주로 구애의 편지가 많았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그릇,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 같은 과거의 다작이었던 그런 대작을 써냈던 분들의 그릇과 지금의 작가들,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게 도시의 한 부분, 어떤 한 순간을 그려내는, 지극히 거의 보석사에 가깝게 그렇게 그려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장의 밀도 같은 것도 그렇고요. 이런 분들이
서로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우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리고 뭐 1년에 몇 권 내면 다작이고 1년에 뭐 그런 기준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1년에 한 100만 권 내면 다작이에요. 이 두 번째 독자분께서는 독자를 위해서 글을 쓴다라고 하셨던 그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뭐 글이야 독자를 염두에 두고 글을 쓰실 수밖에 없지만 굳이 독자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데는 어떤 특별한 이유나 뜻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때는 아마 시와 소설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그런 대답을 한 것 같아요. 네. 시는 자존적이고 또 자기 발전적 네. 이면서 자립적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독자를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는데 소설은 일단 길죠. 길고 책도 무겁고요. 또 소설책이 좀 비싸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독자로 하여금 어떤 버릇은 기분을 책을 읽으면서 지겨워서 근데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 끝까지 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그건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독자에게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그 독자가 감흥하고 감득하고 돈이 아깝지 않도록. 않다. 바란다면 네. 돈이 약간 아깝다. 그 정도 역할은 작가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런 마음에서. 자, 다음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 독자분은 바람? 앞으로 성석재 작가님의 작품에 있어서 바람을 좀 담아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렇게 뭐 음식이나 여행 이런 것들도 물론 좋지만 사회적인 좀 무거운 이야기들, 날카로운 이야기들을 또 산문집으로 성석재 작가님의 스타일로 내주신다면 그것도 어떨까 좀 바람을 넣어서 질문해 주셨거든요. 그런 생각이 혹시 있으세요? 그게 내용을 가령 정치, 사회, 또 세계, 뭐 국제 문제, 네. 또 뭐 이런 식으로 시각을 좀 돌려서 거대담론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언젠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재밌는 것들을 쫓아다니는 나비처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들도 관심이 있어서 많이 네. 보고 있고 저 나름대로 한 세계 시민으로서 이 나라 네. 국민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생각하는 그런 바가 있습니다. 가치관이 있고요. 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글로 옮기는 것은 아직은 익숙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의견을 문장으로 쓰고 글로 옮겨서 책으로 내기까지 저한테 어떤 상당한 압력이 작용할 건데 아직은 그 압력을 제대로 분산시킬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네. 아마 앞으로는 언젠가는 쓰게 될 건데 그 앞으로가 빠르면 일주일 안에 길어도 2, 3년 안에 쓰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간인데요. 다음 작품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굉장히 기대가 되고 궁금한데. 지금은 일단 창작집을 곧 창작집을 이제 손을 좀 봐서 네. 그럼 단편 소설집이 네, 되는. 그렇습니다. 단편 소설이 담긴 소설집을 아마 빠르면 한 상반기쯤 낼 생각이고요. 또 이어서 산문집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에. 네. 네. 그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청탁이 있어야. 알겠습니다. 다음 작품도 그 다음 작품도 계속해서 작가님의 작품은 정말 기대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TV 책방 북소리의 마지막 질문이자 네. 공식 질문인데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는 이 질문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성석재 작가님께 책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정신의 창고, 정말 영혼의 서재 같은, 하드디스크, 인류 문화의 하드디스크 같은 책이
것 같습니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너 사실 설명 그러니까요. 뭐 너무 정말 딱 떨어지는 명쾌하게. 명쾌한 답이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작가님의 작품들 계속해서 기다리고요. 그리고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람 사이 따뜻한 영혼의 이 소울푸드라는 이 책 설명처럼 정말 선물을 따뜻하게 하나 받은 기분이네요. 네. 야, 이제 곧 3월입니다. 네. 활기찬 또 봄 맞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 한 권 손에 드는 여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TV 책방 북소리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